지난 시간에 자연에 의한 기후변화의 요인들, 특히 밀란코비치의 가설 3가지를 위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지구기후가 변화하게 되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전달은 3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이 전달되는 방식이 있죠. 주로 고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를 전도라고 합니다. 반면 유체 같은 경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직접 움직여서 전달을 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반면 매질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물질이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복사라고 하며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3가지 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너지 순환, 물의 순환, 탄소 순환이 그것이지요. 순환에서는 각 개에 들어오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은 나가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라고 배웁니다. 바로 이것을 평형 상태라고 하지요. 모든 시스템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데요. 지구에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각 개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총량은 바깥으로 또는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복사평형 그리고 반사율, 이것이 지구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누어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자, 리본같이 생긴 아이가 바로 그리스 문자 감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긴 파장을 가리켜 X선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인데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색깔을 나타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긴 파장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 긴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한자어인 자자를 써서 이보다 짧은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음에서 긴 순으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으로 얘기합니다. 적외선보다 긴 전자기파를 가리켜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지요. 태양에서는 주로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단파 복사라고 하지요. 반대로 지구에서는 표면 온도가 낮아 주로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이를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짧은 파장, 지구에서 긴 파장이 나오는 이유는 뒤에 단원, 그러니까 천문학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의 생물과 물질들은 복사의 형태로 열을 주고받습니다. 복사는 매질을 통하지 않는 에너지 전달 방식인데요. 이때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는 각 파장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장인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더 짧은 파장이 있고 적외선과 전파 등 긴 파장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단파 복사라 하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빛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외선의 형태로 나가므로 장파 복사라고도 합니다.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므로 지구는 일정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얼마나 흡수하고 방출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태양 복사의 반사율은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의 흡수와 방출도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이죠. 이처럼 지구 내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 전자기파의 반사율이 달라지는 과정, 이를 지구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이라 하며 28장 앞장의 여러 요인, 그러니까 천문학적 요인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분출합니다. 이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성층권에 가서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온 지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우산이나 양산 등으로 덮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즉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표의 기온은 하강하게 되지요. 자, 만약 판게아 등 대륙이 이동하게 된다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판게아도 있고 인도가 그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할 때 만들어졌던 히말라야 산맥,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 대륙 주위의 여러 기상 상황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한 후 지표와 대륙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필리핀에 있는 화산인데요. 1991년경에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의 화산재가 지표로 나오게 되었었지요. 지표로 나와서 거기서 쌓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성층권까지 올라간 그런 화산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덮고 지구의 기온을 낮게 만들었었지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후 1992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0.5도가량 떨어진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자, 0.5도 가지고 왜 호들갑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구의 기온 변화는 체온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체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온도보다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면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이 정도의 기온 편차가 나타나게 되면 소위 여름이 없는 해라고 해서 농작물의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 재배, 동물의 육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마 뒤에 나옵니다만 1994년에 굉장히 뜨거운 여름도 피나투보 화산 분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구 기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든다든지 또는 농경지를 개발해서 도시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지표 반사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지표 반사율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표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어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기후도 국지적으로 또는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변화가 가능하겠죠. 자, 화석연료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난방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대기가 흡수하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도 늘어나죠. 바로 이 과정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에어로졸 배출입니다.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구름이라든지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미세먼지 비슷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은결핵 역할을 하게 돼서 구름을 많이 만들죠. 구름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지구 기온이 서서히 낮춰질 수 있는 요건에 처하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과 함께 화산 쇄설물이 분출합니다. 이 중 크기가 작은 화산재나 화산지는 성층권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일종의 양산 역할을 하여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일시적으로 하강합니다. 성층권은 화산 쇄설물이 머금은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이때 기온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부터 1, 2년 동안은 여름철 기온이 0.5도 이상 낮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불렸으며 농작물 생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0.5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듯 지구 기온의 변화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륙 이동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 극지방 빙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빙하는 흰색 계열의 색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할 수 있습니다. 빙하 면적이 넓어졌다면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한다는 말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막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자연적 요인으로는 중위도 고압돼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위도 고압대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지역이죠. 하강기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표의 기압은 주변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씨가 맑은 날이 지속되죠. 날씨가 맑다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로 이 지역에 사막이 있을 경우 사막의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원인보다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사막화는 더욱 빠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목축과 경작이라는 말로 산림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소를 키울 경우 이것들이 풀을 뜯어먹겠죠? 근데 이제 지표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 씹어먹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염소가 지나간 지역은 모두 황폐화가 됩니다. 즉, 초록색의 초원이 노랗게 사막 또는 그 황토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록색 지역이 노랗게 되었다, 밝아졌지요. 이 말인즉슨 반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지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고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이 지역에 고기압이 발달하지요. 고기압은 맑은 날씨를 유발하기 때문에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사막화가 서서히 그리고 점점 가속화되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화는 적도 지역보다는 위도 30도, 중위도 고압대 지역에서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여러 사막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도 30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막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역 같은 경우도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해안가의 일부 지역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인간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 위협을 느끼시면 그래도 이번 시간에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막화라는 것은 사막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스텝 기후, 그러니까 연간 강수량이 250mm에서 500mm 사이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 나무가 자랐던 지역이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만 자라게 되고, 풀만 자랐던 지역이 목축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게 되면 사막이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그 아프리카의 지역, 북부와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미국도 서부 지역은 사막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호주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 역시 사막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막화는 산림 파괴, 과잉 방목, 과잉 경작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지표 반사율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즉, 밝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존 유역의 산림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알려져 있는 아마존의 산림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소도 줄어들겠지요?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존의 산림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산림은 그 자체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우리가 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가능성,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산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유역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비슷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료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먹을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개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사의 산물 이런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숲이 농경지로 바뀌게 되면 반사율은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하강기류,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기체도 온실기체지만 얘네들이 많은 식물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막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막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하라 남부의 서아프리카 지역의 연간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1997년에 비해서 2009년 비가 오는 강수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면 경작이 가능한 한계선이 있는데요. 이 한계선이 점점점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지역,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등등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들도 있겠네요. 그 나라들은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농경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 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점,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사헬지대를 더 이상 넓히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심화될수록 더 많은 황사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라는 것은 단지 그 해당 국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몽골 지역, 중국 지역을 가서 나무를 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세계의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 중국, 미국, 칠레, 인도, 잠비아, 아프리카 나라죠. 자, 이런 데서는 각자 경작, 화재, 방목 등등 인간에 의해서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거나 인공조림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그리고 나라들, 아무튼 모든 협력들을 통해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5번입니다. 도시화와 경작에 의한 벌목 역시 지표 반사율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농경지 개척, 땔감 확보, 가축 방목으로 인한 초원 파괴는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데요. 숲이 황폐화되면 태양 복사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이는 지표 온도를 낮춰 이 지역에 하강 기류가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표 기압은 주변보다 높아져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토양은 더욱 건조해져 사막이 넓어지게 됩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이 과정에 의해 넓어진 사막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황사 피해를 입힙니다. 자, 구름 또한 기후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운 대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빙정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박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빙정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낮은 물방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빙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한데요. 이를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응결핵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해염, 매연, 먼지, 에어로졸, 아이오딘화 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이를 인공적으로 뿌려 응결핵, 씨앗을 만든 후 빙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인공강우라고 하지요. 인공강우는 그 뒤에 기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는 않으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서 그 전에 인공강우를 통해 지역에 있는 모든 수분을 없앤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몇 년 동안은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고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에어로졸들이 배출이 되면 구름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즉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구름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기온이 하강할 수 있지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로 복사 강제력이 있습니다. 복사 강제력은 단위 면적당 유입되는 에너지 변화로 나타내며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서 복사 강제력이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의 기후변화, 그리고 한 가지 요소만 고려했을 때의 기후변화 등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 9월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파란색 그래프 있죠? 자, 파란색 그래프가 모든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 지구 기온 변화입니다. 서서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는 속도는 2000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했을 때 초록색 선인데요, 초록색 선보다 전체를 고려했을 때가 그 온도 변화가 더 적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요인들이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빨간색 선입니다. 자, 빨간색 선이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였을 때 온도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화산 폭발이 있어서 대기권에 화산재가 많이 쌓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그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효과가 크게 되면 지구 기온은 일시적으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구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모든 상황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료가 깨부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론과 자료가 상충되는 경우 자료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해석입니다. 자, 6번입니다. 구름을 만드는 씨앗을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염분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대기 중 먼지나 에어로졸은 응결핵의 주된 재료입니다. 해수의 증발, 숲의 연소로 인해 에어로졸이 많이 배출되면 구름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 기온을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어렵게 풀었으면 대륙권 계면에서 지표면으로 유입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의 변화인 복사 강제력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1750년을 기준으로 측정한 2011년의 복사 강제력을 기후변화의 요인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복사 강제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의 출입이 있느냐, 그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자, CO2 같은 경우 복사 강제력이 플러스 값,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외에 CH4, 메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CFCS, 염화불화탄소,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2O, 일산화질소, 그리고 일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NOx, 질소산화물, 그리고 에어로졸, 구름, 뭐 이런 것들은 복사 강제력이 마이너스이죠. 자, 마이너스의 원인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NOx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일종의 에어로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사 강제력을 마이너스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구름을 많이 만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는 구름의 씨앗,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이 지구 기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아까 말했듯이 황폐화시키게 되면 반사율이 높아져서 복사 강제력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태양 복사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 1750년보다 2011년에 태양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복사 강제력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인위적 세부 요인의 복사 강제력은 모두 양의 값이다. 뭐 인위적 세부 요인은 뭐 요렇게까지 할 수 있죠. 모두 양은 아닙니다. 니은. 복사 강제력의 총합은 플러스 1.0W보다 작다. 자, 여기서 CO2가 뭐 1.6, 그 다음에 CH4가 거의 0.9, 그 다음에 CFCS가 뭐 0.3. 그럼 요 세 개를 합쳐도 거의 한 3이 됩니다. 근데 다 합치면 거의 한 3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구름이 아무리 해봤자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보다 훨씬 큽니다. 자, 3번.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은 CO2이다. 복사 강제력이 가장 컸지요.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의 마지막 챕터, 그 지구 열수지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